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7년이 막 넘어갔어요. 아마 이제 이혼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친구 중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연히 친구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서는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사내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었고 그 회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철화통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저를 소개해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거고요. 지금은 몹시 미안해하지만요. 그런 인간의 그런 집안인 줄 친구도 몰랐을 테니 뭐 친구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세울 거라고는 부지런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가진 게 없거든요. 뭐 남들은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그 조건이 흔들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보면 말이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했거든요.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원래 어릴 적에 어떤 결핍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넉넉하지 않은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돈에 관한 서러움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나는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 친구도 남편을 소개해 준 걸 겁니다. 남편은 정말 안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중상층의 가정에서 태어나 잘 배웠고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성격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나까지 평온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 남편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다 허상이었지만요. 불같이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뭔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밖에 없기는 했지만 남편과의 연애는 순탄했지만 결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발을 뺐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지금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맞아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은 끼리끼리라는 거 몰라? 뭐 저희 집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영이만큼 열심히 사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열심히라도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너도 알잖아. 내가 며느리 사위 욕심 많은 거. 저희 부모님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시고 또 아버지는 고졸, 어머니는 중졸. 이런 학벌을 아시고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수준이 맞지 않다고 엄청나게 역정을 내시며 반대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시에는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 덕에 결혼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기는 했지만요. 남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살았다는 건 돈을 열심히 벌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리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자 나는 주의여서 주말에도 일을 했었고요. 지금 와서 그때 그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좋았습니다. 투자 개념으로 사둔 집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도 남았어요. 남편도 그런 제 생활력을 굉장히 높게 샀고 말이죠.
나는 당신 또래에서 당신만큼 생활력 강한 사람 못 봤어. 결혼을 허락하시고 나서 혼수나 예단 같은 걸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로라도 한을 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군말 없이 다 해드렸어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시작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로 호구로 여기게 된 거니까 말이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날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니? 네?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예단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놓고는 신혼여행 선물로 명품 지갑과 화장품을 사간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라고 대묻자 대려 옆에서 시누이까지 난리를 쳤고 말이죠. 아, 아니, 언니는 너무 눈치가 없다. 엄마가 전에 옷 뭐 갖고 싶다고 힌트도 줬잖아요. 그 옷은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이었거든요. 예단할 때 두 벌 중 하나만 해드렸었는데 나머지 하나도 받고 싶어서 사달라고 말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아니,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비싼 옷 한 벌이면 되지. 아, 전에 예단으로 받으신 것도 모셔두고 있으시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어머머, 너 지금 욕심이라고 그랬니? 아들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게 내 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그나마 초반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귀찮아하기 시작하면서 없어졌지만 말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말이에요. 저의 고난과 역경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시누이 또한 엄청났거든요. 언니, 전에 사줬던 그 화장품 또 사주면 안 돼요? 언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실실 때때로 저에게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이제 일을 하나만 하고 있고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써서 여유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도 없어요. 부자인 척을 그렇게 해댔으면서. 어버버해지더군요. 저는 부자인 척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맨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군말 없이 해준 게 어느덧 부자인 척하는 걸로 둔갑이 되어 있더군요. 너는 어린 시누이가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줘서 그런 말을 했니?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국으로 엎어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들을 생각을 해야지. 벌써 이러면 어떡해? 이건 무슨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하인을 들인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오늘 내 동창들이랑 모임 왔는데 네가 와서 계산 좀 하고 가. 며느리 자랑했으니까 쪽팔리게 하지 말고. 뭔가를 요구할 때 그 태도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듯 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기분이 매우 나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때는 저조차도 제가 많이 처지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혼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살 정도로 모았고 또 그 집으로 재테크에 성공해서 보통 제 나이에 가질 수 없는 돈을 가진 거였으니 말이죠.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제가 그 집구석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단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신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언니, 전에 언니가 들고 왔던 그 가방 나 주면 안 돼요? 제 가방을요? 네, 곧 제 생일이잖아요. 생일 선물로 줘요. 그건 저한테도 특별한 가방이라 힘들 것 같은데. 그 가방은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마음을 먹고 산 명품 가방이었어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비싼 가방이기도 했고 말이죠. 신우이는 아마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고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새 거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쓰던 거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신우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어이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천지의 신우이 생일 선물까지 명품으로 다 챙겨주는 올케가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재벌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저에게 의미가 남다른 가방이라서 그래요. 비싼 가방이라 그런 거 아니고요? 신우이의 그 말에 저도 순간적으로 이 말이 나갔습니다. 아가씨도 비싼 가방인 거 알고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이죠. 저도 모르게 나간 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화도 나고 전곡을 찔려서 부끄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돈 같은 거 밝히는 애라는 거예요. 아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말을 왜 그따위로 해요? 신우이한테.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맞는 말이기는 했잖아요. 그 가방이 비싼 가방이 아니었다면 신우이가 애초에 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무슨 일이니? 아, 새언니가 나를 무슨 돈이나 밝히는 속물 취급하잖아. 생일 선물로 언니 가방 하나 달라고 했다고. 그거 비싼 건 줄 알고 달라고 하는 거죠? 라면서. 뭐. 그리고 제가 뭐라 변명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맞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 뒤로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말이죠. 너 미쳤니? 감히 신우이한테 그런 말을 해. 제가 너무 놀라서 손으로 뺨을 잡고서는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고요. 거기는 뭘 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빤히 보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당장 소박 맞을 일이다. 어디서 신우이가 달라는 거에 돈 타령하고 시어머니가 혼내는데 눈을 빤히 마주치고 있어. 한 대 더 맞을래? 어디 가서 제가 저런 일을 당했었다고 이야기하면 처녀 시절에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기절초풍해요. 너같이 야물딱지고 독한 애가 어떻게 그 꼴을 다 보고 듣고 당하고 있었느냐고 말이죠.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노출이 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못난 사람? 이 집안에 시집 온 건 내가 운이 좋은 거고 그래서 당연히 다 해줘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이랬어요. 그거 부담되지 않은 선이면 당신이 해주고 말어. 어머니랑 동생 저러는 거 속 시끄럽잖아. 결과적으로 남편의 그런 반응도 결국에는 자기 가족 편을 들어준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귀찮았겠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말입니다. 남편의 방관 속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 그러니까 학대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그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우리 집이 너 때문에 지금 대해가 끊기게 생겼잖아. 이 정도면 오빠가 밖에서 바람나서 애 하나 낳아와도 언니는 무슨 말할 자격 없는 거 알고 있죠. 너 같은 거를 며느리라고 계속 품어주는 우리가 대단한 거야. 알겠니? 그렇게 막말을 퍼붓고 난 뒤에는 꼭 금전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셨고 말입니다. 2천만 원만 내놔봐라. 저 카드값 내야해서 500만 원만요. 아마 그렇게 저에게 뜯어간 돈만 해도 적어도 1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친오빠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밖에서 함께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때가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그 두 사람의 괴롭힘이 가장 심할 때라 제 얼굴이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오빠까지 그런 말을 할 정도니 말이죠. 내 얼굴이 왜? 세상 금심은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은 얼굴이야. 혹시 아기 못 갖는 것 때문에 그래? 그거는 부부가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 저와 오빠는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거든요. 다른 집 남매들은 대면대면하거나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희 집은 안 그랬습니다. 우애가 좋은 편이라 부모님도 늘 어디 가서 자랑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다음에 가볼게. 오빠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냐, 힘든 일 있으면 말해봐라 하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부끄러워서가 맞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부끄럽다고 했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들에게 내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당시에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바른 게 아니고 너 예전에 사둔 집 있잖아. 처녀 때 부동산으로 제가 재미를 조금 봤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오빠의 도움도 있었거든요. 투자에 전혀 관심 없이 돈을 모으기만 했던 저를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고 알려준 게 오빠였으니까요. 그 집이 많이 오른 것 같던데 한번 알아봐. 지방에 집을 하나 사둔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로 많이 올라 있었어요. 속으로 이 와중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일은 절대 시댁에서 몰라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데 제가 돈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시댁에 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너희 가진 돈이 얼마냐? 아니, 미정이 시집 보냈는데 왜 자꾸 저희 돈을 쓰려고 하세요? 다 분수에 맞게 하는 거지. 저희도 이제 돈 없어요. 시누이가 당시에 선을 봐서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주선자와 상대쪽 집안에 거짓말을 좀 한 게 있었습니다.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조금 부풀린 거죠. 재산이 꽤나 있다고요. 얘 결혼만 하면 다 갚아줄 수 있어. 의사 사위 아무나 보는 줄 아니? 그도 그럴 게 상대방이 의사였거든요. 아니, 의사 사위 보는 건 어머니인데 왜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냐고요? 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퇴직금 받아놓은 거랑 지방에 땅 있는 거 있잖아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설마 그거 없어요. 어디에 쓰셨는데요? 그게 다 투자인 거야. 의사 사위 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의 퇴직금과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니며 그 투자라는 걸 했다더군요. 명품 옷을 사입히고 돈을 많이 써야만 나갈 수 있는 모임들에 나가서 인맥을 넓히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금방 들통날 일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들키긴 뭐가 들켜. 그리고 집안에서 가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댁에서 병원을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야. 우리 집안은 무슨 본인의 허영을 위한 거면서 말입니다. 저희 정말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사실 남편도 가지고 있는 돈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남편도 알기는 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줬다가는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아깝기는 했을 거고요. 너도 없냐? 저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얼마나 해줄 수 있는데? 어머니, 이 사람도 못 줘요. 저희도 이제 저축이라는 걸 해야죠. 아이고, 진짜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한테 그것도 못 해줘. 솔직히 들이받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뜯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절대 저에게 가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의 애다름은 커졌어요. 아이고, 그 집안에서 우리가 집도 못해가는 거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해? 그 결혼 성사시키려고 내가 들인 돈이랑 노력이 얼만데. 정말 사채라도 쓸 기세였기 때문에 제가 다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쓴 상태이기는 했지만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제 뒷조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한테 그 돈이 있다고는 아실 수 없으실 테니까요. 어느 날 몹시 화가 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으셔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상태에서 시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거실에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모습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셔서는 짝! 엄청난 힘으로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간 고개를 다시 돌려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한테 감히 거짓말을 해. 저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거짓말이라뇨? 너 지방에 네 앞으로 집 사놓은 거 그거 올라서 지금 5억이라는 거 왜 말 안 했어? 왜 돈 없다고 했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런 생각보다 먼저 내가 이걸 저 사람들한테 결국은 줘야 하나? 그 공포감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정말 바보 같네요. 그건 완전히 제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할 생각 말거라. 내가 다 알아봤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오빠 도움으로 산 거라. 네 돈으로 샀고 네 명의로 되어 있으면 네 돈이지. 그리고 나는 우리 집 사람이니 그건 곧 우리 집안 돈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란 말입니까? 지금은 당당하게 그게 무슨 개소리냐, 어머니 미치셨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억울하네요. 그때 이런 말들을 다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당장 밟아라. 우리가 그 돈 떼어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얘 결혼하고 나서 의사 남편 얻고 나면 그것도 다 우리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고 얘도 어련히 알아서 다 갚을 건데 나중에 우리한테 고맙다고 절할 거니까 당장 내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기는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걸 받으면 냉큼 입을 싹 닫고 연을 끊으면 끊었지 저에게 갚을 미인이 아니었어요. 그간 제가 당한 게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지경이 되니 저도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무엇보다 그 돈을 그대로 뺏길 수 없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건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를 냈던 순간 중 한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말대로 못할 것 같다는 거니? 네, 그 돈은 못 드려요. 그것마저 뺏기면 정말 다 뺏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남은 재산 전부이기도 했고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을 무슨 시누이 시집 가는데 주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머, 지금 엄마 말을 못 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돈을 떼어먹는데요. 갚을 거예요. 가만 보면 사람 저렇게 못 믿는 것도 없이 자라서 그런 것 같다니까.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로 그런 말을 들으셔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물밀듯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없이 자란 사람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반협박하는 아가씨랑 어머니는 대체 뭔데요? 없이 자란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만하세요. 지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무시하는 저한테 그 집을 강탈하려 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누구 보고 할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머. 언니, 미쳤어? 돌았어? 그 두 사람은 제 그 말에 굉장히 긁힌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곧장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폭행을 이어가셨습니다. 늘 무시하고 아래로 봤던 그리고 같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기는 하지만요. 그날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굉장히 악몽 같았던 하루였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기는 했어요. 모든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 이 집안 사람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리고 저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당장 그 집 팔아서 5억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너 내 손에 죽는다.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말을 안 들어서 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여간 멍청하단 말이야. 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 그 집을 나와서 그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뗐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희 친정이요. 그날은 때마침 오빠가 친정에 와 있더군요. 무슨 일이요? 오빠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제 몰골에 놀라서 그렇게 물었고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다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오빠가 받을 상처가 마음이 쓰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특히 오빠가 정말 길길이 날뛰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난 오빠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거의 울분을 토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치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딸이고 동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복수해줄게. 걱정하지 마. 오빠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오빠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일단 오빠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빚이 있는지부터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그 정도로 돈을 요구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빌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연락한 것 같았고 제가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놀라서 저에게 한 소리 했다고 말했다고요. 한 소리라고 그래? 앞으로 절대 당신한테 무슨 말 못하게 할 테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와, 어? 나는 이제 당신 말도 못 믿어. 그리고 나 한 소리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맞았어. 병원 갔더니 전치 사주가 나오더라. 나는 이제 당신 집안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오라는 소리 하지 마. 곧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제가 맞았고 진단서까지 끊었다는 사실에 남편은 굉장히 놀라더군요. 전에도 뺨을 맞은 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일 걸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다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는 돌아갔어요. 자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를 찾아와? 사기 부인이 그 꼴을 당하도록 모른 척하고 있었던 위인이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님, 나는 이제 자네 장인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게. 저희 아버지가 풍치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시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돌아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빠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 두 사람이 돈을 빌린 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시댁에 빚쟁이들이 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혹시나 그 일이 신우이의 시댁에 될 때에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까지 꿇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내지 말아달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맡겨놓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원래 소문이 빨리 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소문이 났어요. 신우이가 저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한번 쳤거든요. 언니, 저 정말 죽는 꼴 봐야겠어요? 5억 달라고요, 5억. 아니면 나 죽는다고. 나는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가씨는 내 가족이 아닌데. 달라고, 돈 달라고. 나 이 결혼 깨지면 정말 죽는다고. 달라고. 신우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바로 없어 보이는 거였거든요. 주위의 친구들에게 자랑이랑은 자랑은 다 해댔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고 의사 마누라가 된다고 떠벌렸던 것도 엎어졌다는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죽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가씨가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그 돈은 내 돈이고 나는 안 줄 거니까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신우이에게도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빠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소송과 폭행소송을 둘 다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음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증거라 하나도 추가한 셈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한참을 드러누워 난리를 쳐댔고 결국에는 고성방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는 사과하러 왔겠거니 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다시 살살 구워 삶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겠구나 했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 주제도 모르고. 여전히 저를 아래로 깔보고서는 주제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징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니까 어머니도 마음에 드는 며느리 다시 찾으세요. 티처 잘된 일이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저도 어머님 며느리로 사는 게 더 이상은 싫고.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싫어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대해 인상을 팍 쓰더군요. 이혼해도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하는 거지. 어디서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우리 아들을 차. 당장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참이나 못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감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먼저 차버리고 자기 집안을 뛰쳐나갈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 생각 없습니다. 뭐. 그리고 저한테 막말 그만하세요. 때리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맞을 만한 짓을 하면 맞는 거지. 그러면 어디 한번 때려보세요. 저 지금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가려보죠. 정말 제가 맞을만 했는지 아닌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겁을 좀 주면 평소처럼 납작 엎드리고서는 그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 그만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소장을 기다리세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의 그 결혼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뭐 당연한 순서기는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었겠어요. 사기 결혼을 하려던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말이죠. 시간상으로 결혼이 깨지기 바로 직전에 신우이한테서 한 번 더 전화가 왔었고 그때는 지난번과는 달리 울며 빌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었네요. 본인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에 욕심내는 거 그만하세요. 라고 말이죠. 신우이는 그 말에 욕을 하고 끊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나게 저주하는 말들을 했다고 했어요. 뭐 찢어 죽일 거라는 등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는 그런 말들의 내성이 너무 생긴 건지 상처받지도 않지만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고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잘할 생각입니다.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낼 거거든요. 그간의 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말이죠. 돈 주세요. 무슨 돈 말이냐? 그동안 저한테서 이래저래 받아가신 돈들 있잖아요. 아가씨도 갚으시고요. 제 그 말에 그 두 사람은 아차하는 얼굴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간 몇백에서 몇천씩 저에게 뜯어간 돈들이 합치면 좋게 억은 되었거든요. 그건 언니가 쓰라고 준 거잖아요. 제가 언제요? 저는 언니가 쓰라고 준 걸로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러니 갚을 의무도 없고요. 아가씨, 어머니, 그거 아세요? 그들이 제 그 질문에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두 분이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닥달했던 문자 내용 같은 거 저한테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돈도 다 폰으로 보내서 증거도 남았고요. 사기죄로 저한테도 고소 당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 전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날도 바로 쌍욕을 날리셨을 거예요. 그 돈은 천천히 갚으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요. 결국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 그리고 저를 때렸던 폭행 소송과 돈을 가져가고 갚지 않는 것을 사기로 걸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거고요. 저희 오빠는 그걸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더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뭘 할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되기는 했어요. 일단은 돈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빚쟁이들에게 다 소문을 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을 받으러 시댁으로 몰려갔고 그간 사람들에게 빌리고 저에게 뜯어갔던 돈으로 사모았던 명품들을 다 뺏겼다고요. 신우에게 그건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었을 테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이 투자라 말했던 모임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신우이가 그 의사를 만나서 결혼할 뻔한 거였잖아요.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품들을 그렇게 사재낌에 있는 척을 했었던 거였고 말이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이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마저도 요원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집을 내놨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날아들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빚을 진 사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으니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야겠다 싶으셨겠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빌려왔었습니다. 아마 남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심했어. 미안해. 그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 내가 어머니랑 동생이랑 영 끊는다고 하면 그래도 싫어? 당신을 보면 어머니랑 아가씨가 떠오를 거야.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언제는가 얼굴을 볼 일이 생기겠지.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남편과의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적절한 조건을 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의할 생각입니다. 저도 남편과는 마지막까지 추하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는 남남이 될 사이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시누이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 왜? 무슨 일 있어?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시누이가 그 결혼이 깨진 남자 집까지 찾아가서 임신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했다더군요. 그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 아이를 가지면 결혼을 허락해줄 걸로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 사연을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한번 거짓말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끌고 갔대, 산부인과를. 네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끌려갈 줄은 몰랐던 건지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가서 거짓말인 거 들통 다 나고 그랬다더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생각도 말이죠. 그렇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느냐 말입니다.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요.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자 죽어버릴 거라고 그 집 앞에서 들어놓은 시위 아닌 시위를 하다가 또 경찰이 신고당하고 또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급기야는 시누이가 다니는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요. 뭐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정말 이제는 끝이라는 걸 그래도 그건 아는구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상한 자존심을 복구시키고 싶었던 건지 어쩐 건지 남편의 새 신부감을 찾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나은 여자를 찾는다고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하나 마당에 중간에서 주매를 서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게다가 남편도 저에게 자기는 이제 다시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자기 엄마가 징그러워서 말이죠.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엄마라니 저 같으면 콱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 일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겪은 일 같고 전생 일 같고 뭐 그런 느낌이요. 당시에 제가 괴로웠던 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남의 일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는 과정에서 새삼스럽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많기도 합니다. 분명히 제가 겪은 일인데도 말이죠. 시아버지도 찾아왔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가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건넨 봉투에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 돈이 나올 만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네 시어머니가 모르는 돈이 있기는 했다. 나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고 대책이 없다고 느끼시고는 어딘가에 따로 비상금 같은 것을 마련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알게 되시고 나서는 죄책감도 느끼셨던 것 같고요. 내 엄마가 너를 구박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변명하자면 그 정도인 줄은 나도 몰랐어. 네가 듣기에는 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말이다. 그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그냥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가 없겠더구나. 그리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정말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아버지가 말한 제안은 이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건넨 돈은 8천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준 돈보다 적은 액수기는 했죠. 그런데 이 돈을 저에게 준 걸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실 테니 그냥 제가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든 뭐라든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아마 그 두 사람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고민을 조금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은 그 돈은 받지 않고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결정을 못하겠어서 여기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거고 말이죠. 사실 제가 받은 재산적인 손해 외에도 그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학대당하면서 받은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크고 많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건 너무 억울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없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받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게다가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에게 앙심을 품은 것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법이잖아요. 피해자인 제가 왜 그것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그게 억울하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렇기는 하니까요.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용서해주는 척하고 적당한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에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고 최대한의 피해를 그들에게 주고 싶다가도 어느 날은 한시라도 빨리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아마 두 마음 다 이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지독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입장이라면 고민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인간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복수해야 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엄마는 아예 완전히 다 끊어내고 이사까지 하자고 하시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아예 시어머니나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곳에 가서 살자는 말도 지나가듯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돼 있었으면 그런 말까지 하시겠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없었던 일처럼 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는 너무 큰일이기도 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작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서는 웃으며 넘길 날이 오기는 하겠죠. 가끔은 세월이 굉장히 빨리 흘러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처녀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원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힘든 일을 확 겪고 나면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힘들었던 일이라 그런지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꼭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8천만 원이라도 받고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송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는 게 맞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놓고 어디 잠시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엄마는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혼자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심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서도 부모님 걱정이나 끼치는 게 가끔은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긴 이야기인데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꼭 의견 남겨주세요. 이제 와서 후이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후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50대 부부의 이야기 같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살아남 걷는 위태로운 저의 일상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와 아내는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고 당시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을 보내오기도 했고 그러다가 한번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저와 아내 사이에 갑자기 동아리 선배가 끼어들어오면서 아내를 채가려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급히 고백을 했고 당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걸 걸고 대답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내는 제 마음을 뒤흔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널 기다리고 있었어. 선배에겐 잘 말해서 거절했어. 내가 만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꿈인지 생시인지 얼얼해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은 그렇게 연인이 되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졸업 후 각자 직장도 달라지긴 했지만 만남은 쭉 이어졌어요. 동갑내기였던 우리는 정말 당연한 흐름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라고는 남자라고는 서로밖에 만나본 적이 없던 우리였기에 어쩌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만난 시간도 길었고 다른 이성을 생각할 틈도 없는 새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둘이서 함께 걸어서 밤새도록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녔었고 좋은 시간들을 나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애를 하던 우리 둘 사이에 결혼이라는 현실이 들어오니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쓰레기를 누가 버리며 음식을 먹었으면 즉각 치울 것이며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가 등으로 열전을 펼치다 보니 동갑인 우리는 번번이 싸우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살게 되었지만 막상 책임질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하나 신경이 거슬리고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아내도 저의 이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요즘 왜 자꾸 늦게 들어와? 내가 뭘 늦게 끝났으니까 늦게 들어왔지. 세연 씨 말 들어보니까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서 회식도 안 한다며 어딜 갔다 오는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피니? 뭐? 그게 지금 남편한테 할 말이야?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난 더 집 들어가기 싫어. 계속 채근하고 닥달을 대는 아내를 보니 점점 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둘 사이가 하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지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제가 늦어도 묻지 않고 말없이 상을 제대로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제서 좀 집 분위기가 달라지고 결혼한 느낌이 나서 저도 조금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딱히 아내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쪽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 못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럭저럭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새에 아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아내를 피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야 하지 않아? 아기를 가져고? 이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놀랬어요. 사실 결혼을 한 부부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을 듣고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었어요. 넌 남자치고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잖아. 아기가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안 생기면 나중에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단 말이야. 나는 아이 갖고 싶어.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생각만큼 쉽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다니면서 같이 검사도 해보자는데 전 이런 상황들이 점점 버겁고 다 싫어지더군요. 사실 당시 저는 일만으로도 벅찼어요. 회사에서 취임해 일하는 상황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여기다가 아이까지 생기면 가장이 되는 것이니 자연스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비겁하다고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영재 씨는 왜 도대체 업무 성과가 맨날 이 수준인가? 이게 최선이야? 아니요. 제 딴엔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좋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변명은 집어치워. 맨날 그놈의 변명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아랫사람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냐. 회사는 어린애들 놀이터가 아니야. 안 잘리고 싶으면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일해. 매일 실적을 조여오는 상사에 절 치고 올라올 것 같은 회사 후배. 제 자리가 너무도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절 돌아보니 마치 정글 속에 혼자 남겨진 어린애처럼 이도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애까지 생긴다 치면 앞이 막막해졌어요. 솔직히 피하고만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아내는 계속 저를 채근했고요. 당신 왜 자꾸 나랑 대화를 안 하려 해? 병원 약속 언제 잡내니까. 그냥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한 거 안 보이니? 여보, 일은 나도 했어. 근데 얘기를 해야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가볼 거 아냐. 혹시 당신 아이 갖기 싫어? 저는 아내의 질문에 뭐라 답할 수 없어 침묵을 지켰어요. 아마 제가 당시 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아내가 이해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존심이 뭐라고. 저는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며 싸우게 되었고
저는 이런 흐름이 견딜 수 없이 싫어져서 일부러 회사에서 약속을 잡고 집에는 더 안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여직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었어요. 이 대리님도 힘들겠어요. 매번 그렇게 부인분이 보채시면 안 힘들 남자가 어딨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네요. 우리 아내도 지영 씨처럼만 이해심이 넓으면 좋을 텐데. 저보다 3살 아래의 여직원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입장을 잘 알아주고 마음을 달래주는지 정말 너무 고맙게 그지없더군요. 마음의 오아시스 마냥 진정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이 여자 직원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런 빈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 여직원은 점점 제 일상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둘이 붙어 다니다 보니 같은 회사 안에서도 약간은 미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영 씨랑 영훈 대리 사귀는 것 같지 않아. 뭐, 이 대리는 유부남이잖아. 말도 안 돼. 확실하다니까. 둘이 저번에 일 끝나고 회식도 아닌데 술을 마시더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감정이 조금씩 끌리고 있던 터라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날의 광경은 정말 처참하고 끔찍했어요. 이영재, 당장 나와. 나오라고. 여기 윤정이 누구야? 누가 내 남편이랑 바람핀 거야? 어느 날 아침 회의실 앞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들렸고 급히 나가보니 글쎄 아내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렸지만 아내는 저를 밀치고 들어와서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벙이 쪄 있는 지영 씨에게 아내는 서슴없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냅다 머리를 잡고 흔들어댔는데 재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이 일로 저와 지영 씨는 그대로 윗 어른들에게 끌려가 엄청난 주의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딱히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 둘 사이 이미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선을 넘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하고 저를 안 잊고 하던 상사에게 온갖 욕짓거리를 들으니 기분이 정말 말 그대로 잡치더군요. 아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니 제가 그렇게 단둘이 시켰던 직장 동료가 회사에서 나는 소문들을 본인 아내에게 이야기했더군요. 그걸 또 우리 아내가 있는 모임에서 여자들끼리 말이 나와서 결국 흘러 다 전해진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린 아내에게 저는 몹시 화가 나 그 길로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였지만 그때는 저도 이성을 잃고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며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야, 너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 직장에 와서 그 개난리를 쳐? 남편 치매는 개미 오줌만큼도 생각 안 하냐?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의 반만큼이라도 굴어봐. 매일 잔소리에 윽박이나 지르고 애가 짜고 보채기 나고. 진짜 나도 지겹다고. 솔직히 양심상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만 연달아 회사에서 깨지고 눈칫밥을 먹다 보니 가뜩이나 정 떨어진 아내에게 더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바람 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나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정말 이번 일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아내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다는 건 알았지만 당시 저도 화가 엄청 나 있었기에 그러던지 말던지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충격을 먹었는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그 충격 먹은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땐 참 저도 아내에게가 어떻게든 빌고 돌아와 달라 말했어야 했는데 전 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에게 대충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마무리해버렸지요. 당신, 바람 피면 이혼할 거야. 아내는 그렇게만 말하고 별말 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아내는 나름 제가 회사에서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신경 쓰였는지 태도로 바꿔 잘해주려고 하더군요. 아침밥부터 해서 저녁밥까지 몇 접씩 상을 차려주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좀 미안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진작에 이랬더라면 제가 이렇게 변하진 않았을 텐데 다 어디까지나 아내의 탓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장모님은 저를 따로 찾아와 이제는 과거 일이니 아내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우리 애 내가 귀하게 키웠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는 거. 자네가 한 잘못은 어찌됐든 실수이니 이번만은 넘어가겠네. 대신 앞으로는 그런 실수 말고 우리 애한테 좀 잘해주게. 내일이 부탁하겠네. 응?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때 전 장모님에게도 저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천하의 못난 놈이었죠.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도 모자른 장모님한테 그럼에도 절 용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에게 저는 용돈 한 번 드리지 않고 밥 한 번 사드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나 오늘 야근이 있어. 좀 늦어. 오늘도? 새로운 회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당신 먼저 밥 먹고 자. 아내는 아이를 갖기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아내의 그런 열망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넘겼고 어찌어찌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상실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잠결에 일어나 무심코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는데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울어? 아니야. 아내는 흠칫 놀라며 눈물을 닦아냈지만 그로 인해 전 알게 되었죠. 아내가 상심이 크다는 것을요. 허나 아내는 한때는 지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최대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참더군요. 자꾸 도발하고 건드리면 제가 더 밖으로 튀고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튼 서로 그렇게 눈치 보던 시간을 지나 겨우 우리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둘 사이에 생명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드디어 그 과제를 끝냈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참 귀여웠어요. 저랑 쏙 닮은 아들이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머쓱할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일찍 아이를 낳았더라면 우리 부부 사이는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한창 아이를 키워가는 시간 동안에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며 자꾸 저의 도움을 청하는데 사실 그때 장모님도 아프시고 아내 역시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 제 손이 필요하긴 했어요. 여보, 자지 말고 애기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도 피곤해. 주말엔 쉬어야지. 남편이 평일 내내 일하는데 주말도 못 쉬냐? 그래서 평일엔 내가 다 하잖아. 오늘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전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대 놓고 또 저에게 할 거리를 주고 불러대며 짜증을 내는 아내가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아이 갖기 전에 이혼했어야 했나 싶어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시기를 부지런히 야근을 잡고 출장을 잡으며 피해 다녔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하면서 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족들과 마주칠 시간이 없고 한 달에 1, 2주 가까이는 꼭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집과는 거리를 두며 지냈고요. 여보, 이번 주도 출장 가는 거지? 그럴 거야. 일이 바빠서. 아, 알았어. 그럼 나랑 민우랑 둘이 놀이공원 갔다 와야겠네. 당신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네. 그래, 당신이 그렇지 뭐.
그러자 아내는 어느샌가부터 저에게 별도의 부탁도 하지 않게 되었고, 저는 그저 돈만 갖다 주는 사람으로, 아내는 우리 집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경조사를 챙기는 역할 정도로 서로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고요. 거기다 아들은 가끔 볼 때마다 부쩍 자라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싶었지만 제 엄마밖에 모르더군요. 아빠는 싫어. 엄마랑 놀래. 왜? 아빠랑 목욕탕 가자니까? 싫어. 싫어. 아빠는 무서워. 싫어. 아이는 절 무서워하고 낯설어 했어요. 다가가 보려 해도 소용이 없었죠. 특히 아들이 중학교쯤 되고 머리가 크자 저에게 적개심마저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아빠가 옆에 없었고 엄마를 혼자 내버려뒀다는 점이 아들에겐 꽤 불만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용돈을 주며 친구들이랑 놀다 오라 하니까 용돈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아빤 돈 주는 사람이야? 난 아빠가 왜 아빠인지 모르겠어. 하는 겁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아빠지. 그럼 누구야? 아빠는 어렸을 적부터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고 늘 밖에 나가 있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난 다 기억해. 엄마가 혼자 아빠 기다리면서 울던 거. 나 꼭 껴안고 아빠 오실 거라고 말했던 거. 정작 우리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는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아빠를 인정할 수 있겠어? 가족이 필요로 할 때 없었더라. 저는 기가 차서 꽥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아, 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다 그거 누구 돈으로 다니는 거야? 내 돈이야. 어디서 자식놈 주제에 아버지한테 말대답이야.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여보 제발 그만해. 그만해요. 왜 애한테 그래? 너 봐 이놈 자식 말하는 거하고 시엠이랑 똑같네 아주. 전 그날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아들 나름대로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빠인 제가 그 말을 더 들어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 돌아치기만 했으니 정말 아빠 자격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아들이 돈을 그렇게 갖다 줬는데 늘상 불만인 자기 엄마 닮아 똑같아 싶었고 더 이상 가족에 묶여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지인들과 술집을 들락거렸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금융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미 씨는요? 저는 미용실 직원이에요. 근데 스타일이 굉장히 멋지신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칭찬과 손길은 참 매혹적이었어요. 전 곧바로 거리낌 없이 그 여자에게 빠졌고 주말에는 거의 그 여자의 집에 가 있었어요. 둘 사이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이혼한 몸이었기에 서로 집착할 것 없이 편안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더 이상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가끔 주말이라도 와서 제발 아이와 밥을 먹자고 하는 정도였지만 그런 것은 이미 흘려들은 지 오래였고요. 만약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내가 저의 외도를 알게 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만났던 여자다 일을 내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제게 이혼을 하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난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만나는 게 좋아. 더 이상 선은 넘지 말자. 그건 곤란해. 뭐? 편하게 만나는 게 좋다고? 난 싫어. 당신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고 살림도 합치고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몰래 잘 만나던 사이에 결혼이라니. 전 가정을 등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으니까요. 허나 제가 끝까지 싫다 하자 여잔 단단히 마음이 상해버린 모양이었고 그 길로 제 핸드폰을 통해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넌지시 알려버렸어요.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때는 정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바랬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자식도 안 들어보는 주제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여자한테서 연락을 받게 해. 너 그 여자랑 살아. 당장 이혼해. 아, 한 번만 봐줘. 그냥 잠깐 얼굴 보는 사이야. 뭐 이리 예민하게 반응하냐. 봐줘? 더 말하기 싫어. 이혼해. 아내의 목소린 당장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비장했습니다. 이번엔 왠지 절대 그냥 넘겨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더 비참했던 건 한창 저와 딱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아빠, 진짜 아빠가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그 아줌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늘 무뚝뚝하게 대꾸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제 핏줄인 아들마저 알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더군요. 저희 친가 쪽은 이미 제가 거의 별거 비슷하게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셨으나 아들에게 들키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간 내 기분대로만 끌려왔던 인생에 커다란 경고등이 켜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하는 아들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모르지. 엄마가 아픈 거. 엄마 엄청 아파. 나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돌봐주고 있어. 근데 그 아줌마 때문에 맨날 울어. 그게 다 무슨 얘기야? 엄마 아프다고. 엄마 뇌종양이야. 엄마 죽으면 나는 아빠랑은 절대 안 살 거야. 그제야 아들이 정말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왜 저는 이 지경까지 와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귀에서 들려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날것의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는다니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집착하고 저를 불러대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돌긴 했지만 신혼 초부터 썩 몸이 좋지 않고 아이도 늦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떠듬떠듬 너무나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고 거의 2달 만에 아들과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전에 제가 취하던 태도를 보이더군요. 왜 온 거야? 그 여자가 가라고 했니? 당장 옷 챙겨서 나가버려. 너 아파? 그러자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게 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대로 곧장 걸어 들어가서 아내를 덥석 안았어요. 그렇게 안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아내를 안는 저의 모습은 몹시 어색했고 아내 역시 오래 버텨주지 않았어요. 미쳤어? 저리 가.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의 얼굴엔 피로감이 가득했고 전보다 훨씬 살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아들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끔 감게 되었습니다. 엄마, 얼마 못 산대. 이건 다 아빠 때문이야. 민우, 조용히 해. 아빠 때문 맞잖아. 엄마 이렇게 아픈데 맨날 혼자서 나 챙기고 아빠는 밖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나 아빠가 싫어. 엄마 죽으면 아빠 때문이야. 아들은 그대로 벽을 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내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았으며 이 모든 상황을 온몸이 차갑도록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자세히 물었으나 아들이 그냥 제가 지모스러워서 한 말이 아닌 사실 그 자체였더군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아내와의 좋았던 감정은 아주 먼 옛날 희미하게 기억날 정도이며 결혼 생활 수십 년간은 정말 의무적인 관계였을 뿐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실제로 너무 질려서 멀어지고 싶었으나 그래도 완전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게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제 바람은 그저 아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었어요. 일단 싫다며 억지를 쓰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다시 의견을 자세히 들었어요. 내 귀로 정확히 듣지 않고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재로선 1년 정도 남았으니 그간 하지 못한 것들을 하시면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의사가 전달한 내용은 한층 더 체감 온도가 떨어진 냉정한 이야기였으며 이미 한계는 보여지고 그 사이 병을 견디는 동안도 매우 괴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아내는 병원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조차도 불편해했으며 확실히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외면하려 한들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소란을 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아내 말 맞다나 그렇게 가족들을 멋대로 방치하고 밖으로 돌았던 주제 말입니다. 단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아내는 이 사실을 저보다 훨씬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은 아내의 말에 저는 그 큰 병동안에서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되길 바랬어. 네가 나를 혼자 두고 밖으로 돌던 날들부터.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던 때부터 말이야. 이미 나는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도 내가 바보지. 널 닮은 아이를 하나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를 했고 아이를 낳고 나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더라. 이제 아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내가 없어도 너나 민우나 잘 살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추적 떨지 마. 더 이상 네 꼴 안 봐도 돼서 좋으니까. 바람이 불륜이 얼마나 상대를 괴롭히고 미치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걸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로서 스스로 절감하게 될 때에는 숨쉬는 자체가 지옥이더군요. 왜 당시에는 몰랐던 걸까요? 나는 잠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뿐이었지만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다니. 둘이 나란히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집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의 눈길은 차가웠어요. 그냥 내 눈앞에 띄지 마.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저는 그 길로 회사에 말을 하고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매일 집에 있으면서 사실 둘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날들을 며칠 보냈어요. 아들도 제 엄마 생각에 보통 정신이 아니었고 저만 보면 투명인간 대하듯 지나치더군요. 아내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몇 번이나 노력을 했으나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며 틈을 내주지 않았어요. 아빠, 이제와 왜 이러는 거야? 가증스러워 진짜. 이제와 남편 노릇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랬지. 아빠는 이미 우리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민우야, 절로 가. 꺼지라고. 아들은 제게 소리를 쳤고 전 죄인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내의 방수발을 하기 위해 침대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던지는 물건에 맞은 적도 있었고 아들이 절 내쫓으려 한 적도 있었죠. 허나 전 죄스러움에 아픈 아내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한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대응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도 제가 미웠으니 그대로 외면하고 싶었겠으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손을 빌리게 되었죠. 그렇게 함께 병원을 다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내도 조금씩 저와 대화를 했어요. 여기 손만 좀 부축해줘. 잘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천천히 계단 내려와.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렇게라도 아내가 제게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이런 절 여전히 증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아내는 제가 차려주는 밥상에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밥을 차렸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하나, 둘 찾아보다 보니 저도 할 수 있는 음식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하다 보니 제가 직접 밥상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아내도 처음엔 제가 만든 음식은 먹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한 숟갈씩 입에 대었어요. 찌개도 끓일 줄 알았어? 조금 해봤어. 어때? 맛있어? 그 여자한테 해줬어? 아니요, 그런 거. 내가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해봤어.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나름 연습한 건데 아내가 던지는 말에 일순간 기분은 상했으나 입을 꾹 다물고 아내의 반응을 그저 받아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할 법도 하고 아픈 사람을 상대로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전 아내에게 용서조차 바랄 수 없는 죽일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문득 요리를 하고 있는 절 보곤 다가오더니 제 뺨을 세게 치셨어요. 그 소리에 아내도 놀라고 아들도 놀랐죠. 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와 뭐 하는 건가? 내 딸 버려놓고 뭔 짓거리냐고. 자네, 밖으로 돌아치며 여자 만나고 다닐 땐 잘도 내 딸 외면하더니 죽을 뻔 걸렸다니까 괜히 죄책감 들어? 괜히 미안해지는가? 이보게 자넨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자네가 진즉에 그럴 수 없지. 당장 나가. 당장 나가게. 엄마. 아내마저 담원에 떨리는 음성으로 장모님을 불렀지만 전 장모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고 꿇어야 할 무릎이었는데 지금에서야 꿇게 된 거였습니다. 장모님 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 아내 보고 행복하게 살자면서 결혼하자고 한 주제에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원해서 불러대는 소리들을 전부 외면하고 혼자 그 집에 두었습니다. 외로움에 목말라서 악쓰는 아내에게 저는 외도라는 더 큰 사망 선고를 줘버렸고 그럼에도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준 아내를 계속 외면하며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전 장모님 앞에서 엉엉 바닥을 치며 오열을 했고 장모님은 그런 절보다 가슴을 퍽퍽 치고 제 멱살을 흔드셨습니다. 아무도 장모님을 말리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 전 그 세례를 당하다가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야 어딘가에 기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가 뭐 이쁘다고 저에게 반창고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펴었고 아내도 별뜻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아내가 제 손길을 조금씩 받아들이나 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쉽게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게 참 어리석었더군요. 아내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물건을 부수고 집안에 헤집으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서둘러 아내가 혹여나 다칠까 싶어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너한테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야? 내가 진짜 널 필요로 할 땐 안 오고 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와서 이러는 건데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가려고. 아내는 그릇을 다 뒤엎어버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집어던지며 오열했고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울음을 삼키며 그대로 꽉 끌어안고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진짜 나빴어. 왜 이제 온 거야? 왜 나를 그렇게 혼자 두고. 잔뜩 마른 몸을 하고 주먹으로 저를 밀치는데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그마저도 슬펐고 아내의 우는 얼굴이 더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못할 짓 했어. 저는 미안하단 말만 중얼거리며 그날을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내와 지내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저에게 울컥하며 화를 내는 것이 반, 저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문득 하게 되는 것이 반인 채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증상들로 인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내 대신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못 견디겠더군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준비나 하고 가지만 의사의 날것 그 자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그때마다 저는 토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름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았고 점점 아내의 상태는 절망 속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올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2년, 3년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기한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내는 행복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게 죽음과 삶의 산상에 맨 얼굴로 서 있는 아내의 심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아내가 편안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말을 꺼내서 아내와 함께 셋이 전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전주는 아내와 연애할 때도 자주 갔던 곳이기에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못내 어쩔 수 없다는 듯 절 따라왔고 아내도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와서 연신 좋다며 행복해하더군요. 한옥마을 너무 예쁘다. 이 앞에 이런 가게도 생겼구나. 우리 연애할 때 이 가게 없었는데 당신은 생각 안 나지? 나도 생각나. 다 기억나. 옛 철길도 너무 예쁘다. 사진 찍을까?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왜 그리 아프던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 데려왔을 텐데 뭐가 바쁘다고 뭐가 귀찮다고 가정을 등한시했을까 후회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거기서 아들이 알아본 맛집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른 방에서 일찍 자고 저와 아내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내는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그런지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몸 상태도 전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마치 처녀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뭔가 복받치는 듯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다시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청난 통곡에 아들이 깰까봐 놀라서 아내를 달랬으나 아내는 아랑곳 않고 눈물 콧물에 거의 토하듯이 울어댔고 아내가 내뱉는 말들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있잖아. 사실은 나 죽기 싫어. 죽는 거 무서워. 어떡해. 나 안 죽으면 안 돼.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진짜 최악이야. 내가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왜 진짜 가게 되니까 또 나타나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왜? 살고 싶게 하는 거야. 대체 왜? 여보, 미안해. 우리 민호 어떡해. 엄마 없이 클 민호네. 여보, 나 사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아내의 살려달라는 한마디는 저에게 있어 사망 선고 같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없는 유일한 일, 그걸 부탁하는 거였죠.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고 결국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내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왜 아내가 가야 하고 제가 남아야 했을까요? 정말 이제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록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아내와 제가 보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아서 하나하나 나열하듯 적어보았어요. 아내가 언제고 저를 원망하고 그 뼈밖에 없는 주먹으로 저를 쳐대도 좋으니 노려보며 온갖 말들을 해줘도 좋으니 오래오래 행복하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제 옆에서 짜증을 부리면서라도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욕심이라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기에 제 한숨을 쏟아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한 죄를 용서받을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아요. 저는 이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허공이라도 외쳐보게 됩니다. 나라는 한 인간이 아내라는 사람에게 진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평생 그 무게를 지며 아내 옆에서 괴롭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제 그만 편안히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민우 잘 부탁해. 그리고 아내의 이 한마디만은 잘 지켜주려 합니다. 아들이 이 애비를 용서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반드시 잘 키워서 아내 몫까지 다 해주려 해요. 마지막으로 여보, 그간 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했어. 사랑해 여보.